두 분의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북관계 전문가고요. 그리고 북한 권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김정은 정권이 거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누구도 지금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이제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어제 전해진 북한 권부가 지금 과연 안정되어 있는 것인가? 왜 그 수족 같은 사람들을, 가장 최고위급들을 계속해서 처형을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 한번 분석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에 불안정성에 주목을 하는 사람이고요. 크게 보면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에 안정성과 불안정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악화되거나 그런 것보다는 미미하나마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나 권력 부분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김정은이 2011년 12월에 집권해서 지금 만 4년이 지나는 과정에 상당수의 어떤 정치적인 거물들을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정치적으로 권력 기반을 장악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그러나 지금 좀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수족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빈번하게 교체가 된다라는 거죠. 작년부터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제거가 됐고요. 그건 사형된 게 이제 확인이 됐죠, 당국에.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처리됐지만 김양건 당비서가 대남을 총책임졌던 사람이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월 초에 리영길 총참모장까지 제거가 됐다고 그러면 네. 사실은 대단히 급격한 그 변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북한의 그 군부의 서열을 따진다고 그러면 이제 황병서가 총참모장으로 했는데 이건 이제 정치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총책임자고요. 그 다음에 인민무력부장, 국방부 장관이 있고 총참모장은 우리 치면 합참의장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지금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모두 그 반역 내지는 어떤 다른 비리 혐의로 처형이 된 거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김정은 집권 이후에 큰 흐름으로 보면 이제 그 리용호 총참모장부터 시작해서 장성택 이어지는 그런 굵직굵직한 숙청 사례를 보면 크게 보면 야전군 세력들을 제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을 뗐다 붙였다 하는 견장 정치도 주로 군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성택계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 전문 관료들이죠. 저는 김양건도 여기 포함된다고 보는데 이런 큰 축에서 두 축을 제거하면서 이제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죠. 그러나 이게 너무나 단기간에 진행되다 보니까 이 권력의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으로 장악하는, 즉 다시 말해서 철권 통치로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불안정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국방장관, 합참의장격인 사람들이 처형되고 그리고 국정원장격인 사람은 의문의 교통사고로 죽고, 이런 일이 전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역사에서도 없었던 일인 거죠?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있긴 있었습니까? 예, 있기는 있었습니다. 인민무력부장도 이제 정파로 김창봉이죠, 대표적으로 숙청이 됐고, 그 다음에 과거에 자동차 우문사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죠. 네네. 특히 최근이라고 할 수 있죠. 김정일 시대 때도 이제 노동당 조직부 일부 부장을 포함해서 이재강, 이영철 두 명 아주 실세였는데 이제 교통사고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과거에 물론 있었지만 지금처럼 공포정치, 숙청정치가 공포 극대화되지는 않았었죠. 김일성 시대 때 40몇 년일 겁니다. 아마 6년쯤 통치기간이 됐는데 인민무력부장이 교체된 게 몇 명이 안 돼요. 한 5명 정도. 그러니까 한번 장군복 입고 대장 차수 달면은 그냥 평생을 같이 하는 거죠. 오진우 포함해서. 근데 지금 인민무력부장 4년 사이에 한 6명인가 바뀌었다고 하죠. 그렇게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초영도 그 군부의 핵심 수장들 아닙니까? 리더십이죠. 근데 그 사신기관총으로 이게 초영하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게? 그 다음에 자기 고모부 죽인 것도 사실 고의나 이제 생방송 하다시피 하면서 북한 주민들도 경악을 했을 거예요. 그게 회의 도중에 회의 끝마치면서 이렇게 족쇄를 채워서 데리고 나가는 거 무슨 의미인지 다 알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다 내부적으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4일 만에 총살형에 처했다 하고 이제 그 보위 군관들이
장성택이 머리를 숙여서 이렇게 적세차고 있는 걸 이제 보여줬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떤 사건인지 북한 주민들은 피부로 의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생방송 하면서 이제 죽인 거나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포에 국대화합니다. 예. 이건 뭐냐면은 그래야 말을 듣는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김정일 정권이나 김일성 통치 시기에 비해서 불안하다. 그다음에 특히 군부의 숙청 그리고 처형 이게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노동당도 했어요. 조직지도부 부부장도 죽였고 손정부에도 손을 댔고 예. 이렇게 됐는데 군부를 많이 다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군부 장악이 아직 안 됐다는 아직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김정은이 자신감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아직까지 믿지 않는다는 거고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기엔 워낙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공포 통치를 하니까 아 이제는 안정이 됐나 보다 그리고 완전히 장악이 됐나 보다라고 했었는데 또 처형되고 그러니까 이건 뭔가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군부 장악이 이게 아직 안 됐다고 박사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확실한 게요. 지금 북한 정권에서 최장수 인민무력부장 국방부 장관이 오준인데요. 예, 19년을 했습니다. 예. 이 시기는 북한 정권이 가장 안정된 시기였어요. 다시 말해서 김일성이 오진우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부분들을 담당했거든요. 근데 예.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지금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인민무력부장, 국방부 장관의 평균 임기가 1년이 안 돼요. 8, 9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윤동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이 사람은 지금까지 7번 계급이 강등과 복권을 반복을 했어요. 거의 롤러코스터죠. 같은 그 자리에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은 숙청의 대상이 되고 있고 견장 정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군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군부에 대한 장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군부가 원래는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이 그 전반적인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예. 공산당에서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인민해방군도 이 그 지휘권은 당에 있어요. 국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90년대 들어서 김일성이 사망을 하고 최대 위기가 발생을 하죠. 90년대 많은 사람들이 그 굶어 죽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선택한 게 소위 말하면은 선군 정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선군 정치를 특정한 게 있는 게 아니라요.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뭐 우리도 비상계엄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북한판 계엄 통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리옹호라든지 하는 이런 어떤 야전 세력들이 권력이 비대해진 거죠. 김정일 시대에. 예, 그러니까 예.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이 비대해진 어떤 이런 군부에 대한 권력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면서 근데 이제 그 과정이 군부에 상당한 조력자를 필요를 기반으로 하면 괜찮은데 네. 김정은이 별로 거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거의 군부가 아닌 외부의 세력에 의존해서 저는 그걸 공안 통치라고 그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세력들에 의해서 급격하게 제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본다 그러면 군부의 충성심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 확고하지만 내부로는 상당한 불만이 쌓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그 쌓여있는 불만 또는 이런 공포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건 그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 의원님? 벌써 나타나고 있죠.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은 북한 간부들, 특히 이제 고위 관료들이죠. 그 장자리라고 하는데 장자리에 앉으려고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정복배. 말하자면 앞에서는 예 하고 충성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자기 보신하고. 예? 그러니까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고 앉았다고 해도 이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통치하는 데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굉장히 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나와 있는 엘리트들의 동료가 심합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엘리트들이요. 외국에 나가 있는 엘리트들의 뭐 망명설도 자주 나오고 뭐 대한민국에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도 언론을 통해서 몇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올해 몇 명, 작년에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엘리트 계층의 동료가 아주 심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요, 현재. 그다음에 북한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김정은이 지도자로 되면서 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지금 점점 숙청 정치, 공포 정치하고 그다음에 장마당을 좀 열어주고 그리고 장마당 이제 시장 활동을 좀 원활하게 자유롭게 하라고 풀어줬다고는 하지만 지금부터 다시 조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외화가 고갈될수록 당국은 계속 이제 주민들 못 살게 넣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또 제2 권한의 행군이 이제 될 수도 있다.
대북 제재가 이제 강화되고 하면은 그런 흐름 분위기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나 엘리트들이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결국은 또 이제 또 과거에 우리가 북한이 반복했던 그런 시대, 그런 권한의 행군을 다시 이제 겪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불안이 쌓여 있는 거죠. 예. 김정은 정권의 지금 그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물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뭐 3년 주기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전 이번에 좀 다르다고 저는 봤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어느 때보다 북중 관계가 아주 불투명한 때지 않습니까? 중국이 우리를 확실히 봐줄 것이라는 믿음이 어느 때보다 떨어져 있는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은 것처럼 강행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김정은 정권의 지금 그 핵과 미사일에서의 폭주도 그런 불안감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저희가 좀 복기를 해보면 예. 북중 관계를 책임졌던 장성택이 처형되고 나서 북중 관계는 전후로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성택 노선에 대한 어떤 그 김정은 정권의 불만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좀 더 지나친 추론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작년 12월 29일이죠. 김양건 대남 대합파 대중 온건파인 김양건이 사망을 하고 그다음에 군의 야전군의 실세인 리영길이 2월 초에 사망을 했거든요. 예. 요 사이에 북한의 핵실험이 있어요. 그리고 로켓 발사가 있고 그러면 사실 이 두 사람은 김정은의 정책 결정에서 군의 어떤 실무적인 지식, 그다음에 어떤 대남 대중 협상에 대한 지식을 조언했던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없어진 거죠. 예, 예. 이 이야기는 이 김정은 노선에 이 사람들이 일정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충원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이 제거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왜 폭주 정치라고 보여지냐면 지금 북한 권력이 혼돈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 이걸 좀 다르게 보면 좀 뚜렷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리영호 총참모장, 장성택 전 행정부장, 현영철 민무력부장, 김양건 당비서, 그다음에 리영길 총참모장, 그다음에 지금 수없이 견장 정치가 이루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렇게 변동 있는 사람들을 보지 말고요. 김정은 정권의 집권 이후에도 변동이 없는 사람들을 먼저 보면 예. 그 권력 그림이 보입니다. 첫째, 그 북한 그러니까 공산당 통치 체제의 가장 실세는 당이거든요. 예. 당의 조직 지도부입니다. 여기 조직 지도부의 제일 부부장인 조현준. 이 사람은 지위에 변동이 없어요. 황병서도 총청장 황병서도 조직 지도부 출신이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황병서의 현지 지도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어서 조용원도 조동당 조직 부부장입니다. 조 누구요? 조용원. 예. 조용원. 예, 최근에 이제 작년에 김정은의 현지 지도 빈도 수위가 2위입니다. 한국에서. 예. 이 두 사람 다 조직 지도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원홍. 이 사람 바로 그 자리에 있어요. 이 사람이 장성택도 여기 국가안전보위부 특별재판으로 처형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인민보안부, 우리 경찰청에 해당하는 최부일.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그 리영길의 후임으로 지금 추정되는 리명수도 전 인민보안부장 출신입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경찰청국장이었던 김영철. 이 사람이 2009년부터 경찰청국, 이제 가장 강력한 그 공안 세력이거든요. 예, 예. 이 사람도 최근까지 있다가 이제 김양건의 후임으로 승진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들은 승진하거나 그 자리에 지위에 변동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모든 특징은 공안 세력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안 통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시와 감찰, 그 다음에 이걸 통한 어떤 공포 정치를 통해서 그 정적들을 제거하고 불만 세력들을 제거하는 정치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공안 통치는 사실은 끝이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공포 정치는 불만을 누적시킬 수가 있고 그 끝에 가서는 사실은 그 공안 세력 스스로 내에서의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좀 가까이서 보신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공안 그 세력들에 대한 일반 당 또는 군의 간부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이랄까요? 그런 것이 굉장한 공포를 느낍니까? 또는 어떤 그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습니까? 공포를 느끼죠. 사실 고모부까지 저렇게 잔인하게 처형을 하고 그다음에 인민무력부장인 경우에 현영철인 경우에는 자기 장군들 동료들 다 모인 데서 원래 시범 게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범벅의 처형 같은 거는 정말 관계 부문 일꾼들 서집에서 이제 보여주거든요. 처형 장면을. 그거 보면은 공포를 느끼죠. 뭐 저도 그런데 참가를 했었습니다만. 직접 보신 적이 있군요. 예, 예. 사용할 때는 그 사용할
하는 사람들도 예. 술 먹이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 범죄고 뭐 하나를 이거 살 수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사람 몇 명 죽이고 했다고 해도 실제 사람을 죽일 때는 감정이 달라요. 그거 다 준비시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범죄자도 그날에 죽인다고 안 해요, 절대. 아, 이거 밥 잘 먹이고 어디 병실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너 이제 나가서 잘 반성하고 인정을 하면은 감형 다 해주고 살려준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입에 자갈단 물리고 이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제 덩어리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범법이 처용이기 때문에 나가서 그 보고 공포를 느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짓을. 그러니까 나가면은 굉장히 그 분위기라는 게 마치 더 공기가 이렇게 함축됐다가 딱 이렇게 팽창하거나 이제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감정이. 예. 사람 죽이는 거 직접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 충격이 엄청나죠. 예. 그 다음에 자기 옆에서 정말, 뭐, 김일성, 김정일 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올마이티 그 권력자인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다 가차없이 죽이니까 그 공포심은 이제 두말할 것도 없죠. 조금 보충 설명을 예. 드리면요. 최근에 국정원 간부를 지내신 분이 장성택의 길이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장성택의 길이요. 길이요. 예. 근데 그 책을 보면 장성택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국가안전전원회의에서 이제 보위부원들한테 끌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손가락이 좀 부은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제 확대 회의에서 장성택을 고발하는 장면이 이어졌답니다. 그 예. 내용을 보면. 예. 근데 이제 그때까지 장성택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를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고발을 하니까 이제 그 책에는 보면 이제 볼펜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쳐서 볼펜이 부러졌다. 손도 상당히 다치고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장성택은 처형되기 며칠 전까지도 전혀 몰랐던 거죠. 예. 그러니까 대단한 감시 체제에 의해서 어떤 그런 공포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엄밀히 보면 장악을 한 것 같지만 예. 굉장한 불안과 불신을 초래를 하죠. 그렇기 예. 때문에 외형적인 면에서의 안정성과 내면적인 어떤 안정성은 전혀 다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면과 불안적인 면이 동시에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제거된 사람들, 그러니까 리영호 전 총참모장, 장은택 행정부장, 그다음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김양건 당비서, 그다음에 리영길 총참모장까지 이 사람들은 모두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제목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그 어떤 통치나 정책 결정 관계가 상당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문 그룹들인데 이들이 모두 제거됐다는 얘기는 그건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판단이나 국정의 선택이 즉흥적이고 예. 우발적이고 감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인재풀이 뭐 우리처럼 넓지가 않으니까 그 잘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몇 명 안 될 텐데 그렇죠. 국가 예.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다 지금 잘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 분께 한 가지씩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선 박사님한테는요, 북한이 이번에 그 사거리를 늘리면서 워싱턴 DC, 뉴욕까지 그 사정권에 넣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미국의 목줄을 겨냥한 것이란 말입니다. 예.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정말 우리를 직접 위협하는구나. 국면이 완전히 다른 국면이 됐단 말입니다. 박사님이 보시기에 북한 지금 정권이 미국과 이 미사일 핵을 가지고서 거래를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걸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포동 계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광명성 4호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우주 발사체에 실린 인공위성이고요. 예. 그 발사체 이름을 북한은 은하 3호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걸 대포동 2호의 개량형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사한 건 엄밀한 의미에서 미사일이 아니죠. 우주 발사체입니다. 다만 그것을 좀만 개량을 하면 탄도미사일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012년 12월에 두 번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한 안정성과 사거리 연장, 그다음에 탑재 가능 탄도의 무게도 무기급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좀 더 실적 위협이 강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 은하 3호, 이번에 발사한 은하 3호를 탄도미사일로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은 대기권으로 발사해 다시 재진입하는 기술을 확보해야 되고요. 재진입한 다음에도 목표물을 찾아가는 항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도 기술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기술이 전혀 없어요. 시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기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에 대한 어떤 협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북한이 사거리 300에서 700km에 이르는 스커드 BCD를 700개를 실전 배치하고 있고요.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어요. 200기를.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이번 로켓 실험보다는 지난번 4차 핵실험에서 수소폭탄은 아닌 건 확실하지만 이 지금 노동과 스커드 미사일에 장착할 정도의 소형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지금 이제 이번 장거리 로켓 사람들이 착시 현상이 있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북한이 이 미사일들의 핵탄두를 장착을 하게 되면 한국의 안보는 상당한 위협을 놓이게 됩니다. 사드나 패트리어트가 아무리 요격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100% 요격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한반도는 중심이 짧기 때문에 탐지 추적 요격의 확률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몇 발만 만일에 막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의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을 겨냥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겠다라는 두 가지의 토끼를 모두 쫓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김 의원님께는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하고 그리고 일본은 대북 송금을 사실상 전면 차단했고 미국 상원이 오늘 또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포함한 돈줄 강력하게 죄는 걸 채택을 했단 말입니다.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이런 돈줄을 쥘 통치자금이 없어지는 이것이 어느 정도 타격이 되겠는지 그리고 그런 거 통치자금 없이 김정은 정권이 계속해서 유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아마 타격이 될 겁니다. 일본도 억제이고 있고 더 그 제재를 촘촘히 가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도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그야말로 숫자상으로 1억 불이 1년에 1억 불 이상이 잘리게 딱 돼 있습니다. 안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의国간에 그만큼 비게 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국도 가만은 안 있을 겁니다. 중국은 북한 붕괴까지 갈 정도의 제재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3차 핵실험하고 4차 핵실험하고 또 장거리 로켓 발사 시험까지 한 상황이 똑같다. 북한을 대하는 태도, 그다음에 북한을 대접하는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는 측면에서 똑같다고 하면은 중국이 무슨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중국말 누가 듣겠습니까? 국제사회에서. 그다음에 또 무슨 용이 무슨 그게 통하겠습니까? 룰이. 그런 의미에서 아마 북한에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할 거예요. 그건 공개적으로 하든 아니면은 큰 소리 내지 않고 하든. 그다음에 러시아도 사실 당연히 이 핵미사일 이거 반대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핵 도미노로 현상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북한이 또 미국을 압박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장거리 로켓으로. 그 미국을 압박하려는 건 뭐냐면 미국의 핵 우산에 구멍을 내거나 포기시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주저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핵 우산을.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아예 발가벗고 모든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보 상황이 훨씬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핵 무기화가 완성이 됐다면 12,000km가 완성에 가까워진다면은 600km, 800km는 문제도 아니란 얘기예요.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완전 황당한 거죠. 이게 안보 위협이 지금.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이제 다른 때보다 더 엄중하게 이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도 하고 있는 이런 조치들, 그다음에 일본이나 미국 국제사회가 힘을 모으고 있는 이런 것들이 북한에는 분명히 이제 타격이 될 거고요. 김정은이 외화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자기 주민들 개성공단, 개성시 20만 포함해서 먹여 살리기 힘들어지면은 결국은 자기 정권의 뭡니까? 그 정당화, 정당성이 이제 많이 훼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압박을 받을 것이고 그 압박을 그야말로 이제 단번에 느끼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서서히 소금 녹이듯이 해서 북한 정권이 체제 전환이거나 정권 교체가 일어나거나 그런 쪽으로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대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한범 박사님, 김광진 위원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